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 밤중에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읽어볼 책은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129쪽입니다. 영장류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데는 백악기 중반 무렵에 등장한 새로운 식물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식물은 다른 식물에게는 없던 새로운 번식 기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꽃이었죠. 속시식물 또는 개화식물로 불리는 이 식물은 꽃으로 혁신적인 번식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다 아는 그 꽃이죠. 이 꽃을 통해서 이제 곤충들이 꽃가루를 묻힌 채 이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번식을 도와주고 수정을 도와주고 또 이제 거기에 열매가 생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또 이 열매를 먹고 또 그 씨앗을 배설해주고 식물의 자손을 널리 퍼뜨려주는 이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야간 서행 여기저기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봄에 보면은 목련나무가 있죠. 새하얗게 꽃이 피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일 것 같기도 한데. 자, 근데 이 목련나무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꽃이 피는 그 개화식물, 속시식물 중에서 굉장히 원시적인 식물이에요. 최초로 그 꽃을 만들어냈던 식물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잘 보면은 이 꽃의 형태가 목련은 좀 단순한 편이에요. 워낙에 이제 저 나무 위에 저기 높은 데 달려 있으니까 자세하게 관찰할 일은 없는데 이게 떨어진 꽃잎들 보면 그렇잖아요. 꽃잎이 나뭇잎이랑 비슷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진화 과정 속에서 꽃잎도 이 나뭇잎이 변해가지고 생기거든요. 근데 되게 좀 단순한 형태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우리 보면 꽃잎의 형태도 되게 이제 진화를 많이 하게 되면은 복잡하거든요. 특히 우리 난초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그 서울식물원 가가지고 그 난초를 보면서 참 감탄을 했었는데 정말 그 난초의 꽃잎의 형태가 그러니까 한 꽃봉오리에서 나오는데 되게 다양해요. 어떤 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뒤덮는 게 있고, 어떤 건 또 옆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거기 막 뭐랄까 다양한 무늬가 있어가지고 막 그 벌들을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표시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이제 그 암술이랑 수술 그 밑에 마치 그 활주로처럼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쭉 삐쭉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목련의 꽃잎은 그런 거는 없죠. 그냥 단순한 잎들이 쭉 모여가지고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게 이제 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원시적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목련이 원시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꿀샘이 없어요. 우리 보통 꽃 하면은 당연히 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목련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목련이 최초로 이제 이 지구상에 나타났을 때는 아직 이 벌과 나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꿀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대신 그때는 이제 곤충 중에서 그 딱정벌레가 있었대요. 이 딱정벌레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하여튼 그때 이제 딱정벌레가 이제 번성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딱정벌레에 딱 맞는 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암술하고 수술이 굉장히 튼튼하대요, 목련에. 왜냐면 딱정벌레가 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힘이. 그래가지고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암술이나 수술에. 딱정벌레가 와가지고 거기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그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목련의 꽃잎을 먹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수술하고 암술이 다치면 안 되니까 강하게 그걸 또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또 이 꽃이 위로 피어요.
그래서 딱정벌레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꽃이 그렇게 다 위로 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피기도 하고, 뭐 옆으로 피기도 하고, 방향이 막 제각각인 경우도 많고. 근데 목련들은 항상 위로 피죠. 위쪽 방향으로. 근데 또 사실 완벽하게 위쪽은 또 아니래요. 약간 북쪽을 향하고 있대요. 꽃의 방향이.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데, 보통 꽃 같으면은 이 햇빛을 이제 좀 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꽃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또 반대예요. 목련은.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전설도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옥황상제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옥황상제가 이제 너 누구한테 이렇게 시집을 갈래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꾸물꾸물하면서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꼬치꼬치 캐물어 보니까 그 딸이 저 북쪽 저기 추운 데 사는 무슨 뭐라 하더라? 하여튼 뭐 바다의 먼 신인가 뭐 하여튼 걔를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은 또 옥황상제가 되게 싫어하는 좀 뭐랄까 되게 좀 약간 건달 분위기에 굉장히 좀 뭐랄까 와일드하고 너무 그렇게 좀 약간 막 나가는 듯한지 그런 약간 빌런 느낌 나는 이제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싫어해가지고 안 돼. 어디 그런 놈한테 이제 그런 깡패 같은 놈한테 시집을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못 가게 이제 막은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딸이 예? 자기는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도망을 갔대요. 시집을 가려고. 그런데 막상 또 가서 보니까는 그 북쪽에 사는 그 신이 이미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유부남이었는데 그걸 속였는지 아니면은 뭐 이 결혼이 자꾸 미뤄지니까 중간에 결혼을 그냥 해버린 건지 하여튼 뭐 아버지가 보는 눈이 있었나 봐요. 옥황상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실망을 한 거죠. 이제 딸이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바닷물에 빠져서 죽었던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딸을 이제 무덤에다가 이제 묻어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피어난 꽃이 목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련의 꽃말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도 하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목련은 굉장히 원시적인 꽃이다라고 합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봄이라는 계절에 또 가장 먼저 피는 꽃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꽃이 생겨났을까요? 하필이면 그 백악기 뭐 중반 뭐 이제 이 무렵이라고 하는데 한 1억 년 전 정도에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수수께끼인데 그 무렵쯤에 지구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풀이 생겨났을 때랑 이제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런 그때쯤 해가지고 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가 이제 건조해지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조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고 이제 산소 농도는 대신 늘어나는 거죠. 이제 비율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산불이 자주 나게 되는 거죠. 날씨도 건조하고 산소도 많고 하니까. 그 불이 자주 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식물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자라기도 전에 막 타 죽기도 하고 말라 죽고 건조해가지고 식물이 쉽게 이렇게 크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라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불이 나기 전에 빨리빨리 이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동물의 도움을 잘 받지 않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요새 또 바깥에 보면 소나무 꽃가루가 엄청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수정이 되고 하면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바람이 또 언제나 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려 나가가지고 그 꽃가루가 뭐 제대로 수정이 된다는 보장도 잘 없고 그러니까 뭔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 수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고안해낸 게 바로 이제 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곤충들은 바로 거기 꽃하고 꽃들 사이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바람은 뭐 그 꽃가루가 그 꽃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씨앗 같은 경우도 이 씨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꽃식물, 이 개화식물 같은 경우에 이제 씨방을 만드는 거니까 그 안에 그 속에 씨앗이 들어있어서 속시식물이라고 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씨앗을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도 살아남기가 또 용이한 거고. 또 우리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키가 또 이렇게 아주 크게 잘 안 자라요. 나무 같은 것도 보면 소나무가 훨씬 더 높게 자라죠. 높이 경쟁으로 보면은. 더 작은 식물, 완전히 거의 풀처럼 이제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식물들도 많고. 한마디로 이제 이 속도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막 수십 미터짜리 거대한 나무들이 땅 위를 막 뒤덮고 그랬었지만은 그 무렵부터는 1억 년 전부터는 비교적 이제 작고 빨리 자라는 이 꽃피는 개화식물들이 이제 땅 위를 뒤덮어 나가게 되고 그에 맞춰서 이제 그 식물을 먹고 살던 공룡들도 좀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아파토사우루스 막 이런 것처럼 아주 거대한 공룡들 있잖아요. 나무가 거대하니까 공룡도 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위쪽에 있는 나뭇잎들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은 식물들이 막 땅 위를 뒤덮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뜯어먹는 트리케라톱스 같은 이 초식공룡 치고는 굉장히 작고 얘는 이렇게 좀 땅딸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렇게 소처럼 땅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 좋게 생겼죠, 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속시식물들을 뜯어먹는데 적합한 공룡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사람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 꽃이 없었으면은 사람도 사실은 존재할 수 없었겠죠. 맛있는 열매가 없는 세상은 너무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진화 과정 속에서 이제 원숭이들이 그 나무 위에 열리는 열매들을 막 따먹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좀 더 잘 구별해서 따먹기 위해서 그 시력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사람은 굉장히 시력이 좋은 편에 속하죠. 색깔 구분도 잘하고 또 세상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잘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꽃이 피는 식물들 중에서 특히 목련,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목련은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목련은 아니고 바로 후추 때문에 그런데요. 후추가 되게 넓게 보면은 목련이랑 또 한 종류래요. 놀랍죠? 전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 후추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기에 뿌려 먹는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후추를 안 뿌리면은 고기가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꼭 후추를 저는 이제 뿌려 먹는 편인데 여기에는 그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후추 속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향도 그렇게 나지만은 소화를 돕는 효능도 있고 암도 막아주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여주고 뇌 기능도 향상시켜줘가지고 뭐 치매를 막는 효과도 있고 뭐 정말 만병통치약 같은 이런 효과를 갖고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후추를 이제 처음에 유럽에 가져와서 소개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 2000년 동안 후추가 이제 유럽에서 가장 비싼 물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후추 한 알의 값이 이제 진주 한 알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비쌌죠. 워낙에 이제 비싸다 보니까 금으로 후추값을 지불하기도 할 정도였고요. 게다가 이 후추는 이 씨앗이니까 얘가 잘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폐처럼 물건 살 때 그렇게 거래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쌌냐? 왜냐면 이 후추는 그 당시에는 인도의 말라바라는 그 해안가에서만 얘가 자라는 식물이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후추를 옮겨와야 되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 살고 막 이제 그럴 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겠죠. 이게 뭐 파키스탄까지 뭐 이렇게 배로 오고 파키스탄부터 막 그 거기에 또 되게 산악지대잖아요. 거기를 막 그 뭐 나귀에다가 막 싣고 막 산을 넘고 막 해서 터키까지 오고 막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길을 통해서 왔을 때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또 이 후추를 이제 인도에서 가져다가 팔았던 그 페르시아 상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해가지고 몰래 갖다 팔려고 어디서 갖고 오는지를 비밀로 했었대요. 그러니까 더 비싼 거죠. 경쟁이 없으니까. 독점으로 해가지고 갖다 파니까. 정말 이제 큰 돈을 벌었겠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우리 그 이탈리아의 베니스 상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후추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10배 이익을 남겨서 팔았고, 그 후추를 독일의 뭐 뉘른베르크인가? 그쪽 상인들이 이제 그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베니스에서 사다가 6배를 또 남겨서 팔았대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후추가 비싸게 또 수익이 잘 남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는지, 그 나중에는 그냥 부자들을 보면은 부자들을 이제 후추자루라고 부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아유, 저 옆집에 누구는 참 후추자루야?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후추가 비쌌으면은 후추 사기꾼들도 그렇게 많았대요. 이 시커먼 점토랑 고춧가루 이런 걸 막 섞어가지고 후추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씨앗에 겨자가루를 섞어가지고 후추를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후추 창고 바닥에 있는 먼지를 그거를 또 후추에 섞어가지고 이제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후추를 팔았다. 수익이 워낙에 많이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하여튼 이 후추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유럽의 끝에 있는 포르투갈에서 이 후추 무역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에니크 왕자인데요. 엔리케 왕자라고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찾아보니까 에니크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그 서쪽 끝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랑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 뭐 이렇게 무역로 중간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 당시 이제 유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무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베니스가 또 지중해 중심에 있으니까 이렇게 번성하기도 했던 건데, 포르투갈은 이제 변방에 있으니까 그런 거에는 사실 끼어들기가 힘든 거죠. 더군다나 또 옆에 스페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에니크 왕자가 포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 바다, 포르투갈 앞에 펼쳐져 있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내가 한번 뺑 돌아서 인도로 가보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인식을 못하는 상태였고, 지구가 둥글다고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다. 내가 보기엔 아니야. 지구는 그렇지 않아. 지구는 평평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떨어져 죽을 거야. 지금도 사실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도 아주 소수지만 있긴 있잖아요. 그 당시엔 또 얼마나 또 그런 걸 잘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보자도르 고지라는 그런 바다가 있는데 거기를 세상의 끝으로 인식을 했었대요. 왜냐면은 거기가 굉장히 이제 바다가 거친데 어떻게 거치냐면은 이 바닷물의 흐름은 이렇게 육지 방향으로 가는데 바람의 방향은 바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굉장히 세고
또 배들이 딱 뒤집히기가 좋은 거죠. 바닷물 따라가면 이쪽으로 가는데 또 이 돛은 또 반대 방향으로 이 바람이 밀어버리니까 배가 뒤집히기 딱 좋고 침몰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부자도로 곳을 하여튼 거기를 넘어가겠다고 한 사람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끝으로 여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애니크 왕자는 아니다. 저것만 뚫고 가면은 우리가 인도로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니크 왕자는 준비를 한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인데, 유럽 각지에서 뭐 지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뭐 탐험가, 항해자, 뭐 항해 기구 뭐 이런 걸 제작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 항해에 대해서 또 바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자료들, 정보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또 바닷물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가 잘 정리해서 이 애니크가 고용하는 그런 선장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되게 확장을 많이 해나가요. 대서양에 있는 그 저기 이제 막 정말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는 그런 섬들도 막 발견하게 되고 영역을 막 넓혀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배 같은 경우도 개량을 해요.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중해랑 다르게 되게 좀 험한 바다이기 때문에 그 노로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바다였던 거예요. 지중해는 그래서 좀 비교적 잔잔하니까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갤리선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었지만은 대서양은 이제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돛대 일단 수를 많이 늘리고 바람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주 거대한 삼각 돛을 달고, 그래서 이 바람의 변화에 따라서 돛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배를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배가 바로 그 아주 멋진 범선으로 유명한 카라벨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지중해에 머물고 있을 때 애니크의 그 포르투갈은 이제 바다를 정복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애니크 왕제의 지원을 받은 질 이아네스, 이 선장이 최초로 보자도로곳 돌파를 성공하게 됩니다. 갔다 와가지고 뭘 이제 갖고 오게 되냐면 이제 그 아프리카에 후추랑은 좀 다른 건데 그 생강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강주인데 좀 비슷한 맛을 내는 그런 멜레구에타 고추 이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훌륭한 향신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또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애니크가 성공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애니크 왕자의 일생도 보면 되게 좀 특이해요. 결혼을 안 했어요. 끝까지 독신으로 살았고, 그리고 어떤 야심을 되게 가질만 하기도 한데, 이제 물론 셋째 아들이라서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왕위를 노릴 만한 그런 야망이 있을 법도 한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런,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권력 막 이런 거보다, 정말 탐험, 정복,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저 멀리 막 뻗어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게, 그 포르투갈 건너편에 그 아프리카 쪽에 세우타라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가 되게 그 어떤 무역항으로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정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애니크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총독도 되고 아버지의 이제 전폭적인 지원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런데 이 세우타가 이제 원래 그 아라비아 상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성했던 도시인데, 그 애니크가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무역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 사람들이. 탕헤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 좀 이제 옆쪽에 있는, 좀 더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 거기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로 오히려 무역의 중심지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냥 막상 정복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무역의 중심지가 옮겨가 버리면 그냥 빈 껍데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세우타라는 도시가.
그래서 이제 이 애니크 왕자가 또, 이러면 또 안 되지. 저 탕헤르도 내가 정복해야겠다. 근데 이제 다들 좀 반대를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반대를 했지만은, 이 애니크 왕자가 이제, 고집을 좀 부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동생, 페르난도라고 있는데, 그 동생을 잘 이렇게 꼬셔가지고, 우리 탕헤르를 한번 공격해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탕헤르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탕헤르를 이제 포위를 했는데, 금방 얘를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되게 강력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정복을 못하고, 시간이 계속 가다가, 이제 그 탕헤르를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군대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제, 보급로도 다 끊겨버리고, 막 굶주리면서, 군인들도 막 절반 이상 다 죽어나가고, 말을 잡아먹으면서 막 버티고, 막, 먹을 물도 없고, 결국에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간신히 이제 철수는 했지만은 이제 인질로 자기 동생 또 뺏기고 동생이 이제 인질로 거기 남겨지게 되고요. 사실 이제 협상을 할 때 그 세우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제 철수를 할 수 있었는데 막상 또 포르투갈에 돌아가 가지고 우리 세우타를 돌려줍시다 그랬더니 귀족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동생이 풀려나려면 세우타를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고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거기 잡혀가지고 그 감옥에서 죽게 되는 거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치욕스럽고 되게 슬픈 일이죠. 가만히 있던 동생을 꼬셔가지고 거기 데려왔는데 이런 비극으로 끝나게 되니까 참 인간적인 고뇌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 바다에 집착했던 게 아닌가. 나가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때 생각만 나고 더 미안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 애니크의 노력 때문에 이제 세상에 끝은 없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지중해가 아닌 거대한 바다를 향해서 사람들이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유럽의 배들이 막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무역을 하고 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막 이 아시아 뭐 인도 뭐 이런 데로 와가지고 막 세력을 확장하고 정복하고 이게 다 이제 바로 이 애니크와 또 후추의 공인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우리 오큘러스 퀘스트로 애니크 왕자가 대서양 정복에 나섰던 포르투갈의 사그레스로 한번 떠나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그레스에 와 있는데, 이거 보면 정말 하늘하고 바다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땅도 있지만은, 여기가 이제 그 포르투갈의 완전히 그 끝이거든요. 맨 밑에 있는, 그 끝인데, 바람도 장난 아니게 많이 불고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정말 사막 같아. 풀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다 키 작은 덤불들밖에 없고 완전 땡볕에다가 그리고 뭐 이렇게 풀들도 보면은 이게 무슨 선인장 그 알로에처럼 생겨가지고 막 되게 삐죽한 이파리인데 날카롭고 되게 또 커요 이파리가 그런 식물들 막 보이고 정말 이 막힘없이 뻥 뚫린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대서양의 바람, 와. 그러니까 여기가 세상의 끝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 애니크 왕자가. 근데 이제 이 주변을 제가 돌아보니까, 근데 뭐랄까, 어떤 황량함, 삭막함 이런 것보다도 뭔가 에너지가 넘친다고 그래야 되나? 어디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냐면 이 집들을 보면은 이 집들이 하얀색 벽에 그 지붕이 되게 밝은 주황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 대부분 이제 평평한데 파란 하늘 그리고 그 이제 그 땅 좀 황량한 밝은색 뭐랄까 약간 베이지색 그런 황량한 땅 그 사이에 이제 지평선에 이 하얀색 주황색 지붕을 가진
그런 조그만 집들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되게 귀여워요. 뭔가 좀 되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듯한, 이 햇볕에서 내려오는 어떤 에너지가 그 집들에 이렇게 되게 함축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되게 밝아 보이고. 그래서 이 애니크 왕자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비극 이런 것도 좀 툴툴 털고 일어나지 않았나. 거기에 막 비관해가지고 막 가라앉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난 바다를 향해 나아갈 거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떨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정말 여기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이 햇빛이 다 태워버리는 듯한 그런 게 있을 틈이 없어요. 다 눈부시게 밝아요. 모든 게. 하늘, 땅, 또 이런 집들, 모든 게 다 눈부십니다. 정말.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우리 애니크 왕자가 이 사그레스 여기서 꼭 가고 싶어 했던 인도의 후추의 원산지인 말라바 해안으로 또 한번 가보죠. 자, 우리는 지금 말라바 해안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사그레스랑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똑같은 해안인데 야자수가 뒤쪽에 정말 빼곡하게 뒤덮여 있고 땅도 축축하고 다 온갖 식물들로 완전 다 뒤덮여 있어요. 이건 초록색이에요, 다 그냥. 이렇게 완전히 반대일 수가 있구나. 지금 또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데 하늘도 달라요. 구름이 이렇게 막 뭉게구름이 막 떠 있고 저 위에 또 뭉게구름 위에 또 새털구름이 막 떠 있고 주황빛으로 이렇게 하늘이 물드는데 그러니까 방금 왜 소나기가 내리고 난 다음에 날씨가 좀 갰을 때 그런 하늘 있잖아요. 촉촉한 하늘.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그 사그레스는 정말 그냥 구름 한 점 없이 완전 파란색으로. 그 땅에도 뭐 나무도 없고 그냥 맨 덤불만 있고 막 정말 삭막했는데 여긴 진짜 촉촉하구나. 이런 느낌이 그냥 확 드네요. 바람도 되게 이제 좀 따뜻하고 푸근하고 조금 습하긴 한데 여긴 정말 딱 이제 해안가에서 모닥불 딱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으면은 딱 좋은 그런 곳이에요. 저 석양을 바라보면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후추를 주제로 해가지고 야간 서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후추겠죠. 우리 후추를 여러분들이 이제 드실 때마다 맛보고 그러실 때마다 그 후추에 대한 강력한 욕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강력한 욕망이었으면은 그 무시무시한 바다를 그 고생을 해 나가면서 참 대단하죠. 이 발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강력한 의지, 욕망이 없으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거를 이 조그맣고 시커먼 그 후추가 그 뭐랄까 그 맛이 뭐길래 그거를 참 해내게 만들다니 참 이 역사라는 게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꿈속 여행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뭐 사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말라바 해안으로 가야죠. 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 스테이크 고기에다가 말라바의 최고급 후추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금 간을 딱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모닥불에다가 제가 잘 구워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기름진 걸 먹을 때 김치찌개가 또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되게 시큼한 김치찌개 있잖아요. 그 김치찌개를 또 이렇게 딱 또 한 국물 계속 먹으면은 그 기름진 게 또 싹 내려가는 듯한 소화가 잘 되는 듯한 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저녁 노을 질 때 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시큼하고 매콤한 따뜻한 이 김치 국물이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맛있게 우리 해안에서 이 최고급 후추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뒤에 우리 말라바 해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